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프레디 머큐리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자료가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보헤미안 랩소디가 막 거의 흥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초반에는 40대, 50대에서 흥행을 하더니 이제는 20대, 30대까지 진짜 그런 공감을 하고 자기 시대의 스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퀸에 빠져드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싱어롱 극장이라고 해가지고 극장에서 노래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싱어롱 극장에서 다시 한 번 또 보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는 그런 영화로 지금 계속해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요, 영국이 1위고요 우리나라가 2위라고 해요. 북미를 제외하고,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쪽은 워낙 또 영화를 보는 그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냥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2위라고 합니다. 아니, 뜬금없이 왜 우리나라가? 그것도 참 신기한 거고, 아무튼 오늘은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프레디 머큐리에 대해서, 그의 일생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의 일생, 그의 그런 성 정체성, 음악, 그리고 영화와 실제 싱크로율, 여러 가지 비화들이 정말 인터넷에 자료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의 일생에 대해서만, 프레디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프레디가 한 명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시작할게요. 프레디가 이렇게 생전에 얘기를 했죠. I won't be a rockstar. I will be a legend. 나는 락스타가 아니라 전설이 될 거야. 실제로 프레디는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죽었고 진짜 지금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프레디의 그 마지막에 가장 컸던 공연 중에 그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보면, 제가 그거를 한 5번을 봤거든요. 볼 때마다 감동이고, 그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보면 진짜 전설이구나, 이 사람은 전설처럼 살다 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꼭 라이브 에이드 공연 보시기 바래요. 유튜브에 보면은요 조회수가 억 단위예요. 최고. 자, 어쨌든 프레디 머큐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디 머큐리는 살아 생전에 이러한 모습이죠. 저는 이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프레디의 막 머리 길었을 때 모습은 기억을 못 봤습니다. 저는 8, 90년대 때 이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영화에서는 레미 말릭이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를 했습니다.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닮았어요. 근데 레미 말릭이 캐스팅이 된 이유는 턱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턱선이 닮았어요. 이 약간 각진 턱선. 자, 그럼 프레디 머큐리는 인종도 되게 특이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레디 머큐리는 194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잔지바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섬이에요. 이 잔지바르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옆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상에서도 되게 조그만, 이 지도상에 있는 그 큰 섬 그거 아니고, 요 네모난 거에서 확대를 하면 잔지바르가 있고 위에 펜바 있고 이 잔지바르라고 써있죠. 정말 작은 섬이에요. 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잔지바르에서 이제 아버지가 영국 총독부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공무원이었고 영어를 잘한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보미 불사라였고 어머니는 제르 불사라 사이에서 일남 일녀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디 머큐리는 또 파르시 출신이었어요. 이 파르시라는 것 자체도 좀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파르시 출신답게 프레디 머큐리는 인도 쪽 혈통입니다.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 약간 외모를 보면은요, 가장 인도스럽게 나온 사진을 보여주면 일단 인도풍이에요. 약간 인도의 느낌이 나요. 약간 인도 왕자 같은 느낌. 인도계 혈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파르시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불사라라는 원래 본명이 프레디 머큐리는 개명한 거고, 원래는 파로크 불사라가 본명인데, 이 파로크 불사라, 이 불사라가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불사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이름을 딴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라는 출신 배경보다는 자기들은 파르시라고 항상 주장을 했고, 아버지가 그것을 강조를 했는데, 자, 파르시라는 건 뭐냐면 페르시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자체가 되게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많이 섞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도 인도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파르시는 인도의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인도에서 조금 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안 계통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스파르타 막 그 그리스를 쳐들어왔던 페르시안 전쟁에 나는 관대하다 크세르크세스 그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출신인 거죠, 파르시는. 근데 이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파르티아 왕국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산조 페르시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이슬람 제국한테 이렇게 먹혀요. 근데 이슬람 제국이 이제 이 사산조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면서 이제 조로아스터교를 못 믿게 했어요. 원래 페르시아인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슬람 그 제국들은 무조건 이슬람교를 믿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자유를 절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무조건 믿게 하니까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자유를 위해서 도망온 그런 사람들이 인도로 넘어온 게 그 사람들이 바로 파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한번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인, 그러니까 파르시들은 자기를 인도인보단 이란인이란 말을 많이 쓰고 이 페르시아 계통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란에 지금 많이 정착을 돼 있죠. 그래서 뭐 알라를 믿어라 이랬더니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겠다. 그래서 도망 나와서 인도로 간 사람. 우린 조로아스터교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인도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살게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슬람 애들은 우리가 막아줄게. 그러고 뭐 인도도 그래 너네 거기서만 살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게 바로 파르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페르시아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파르시들이 되게 똑똑했대요. 언어적으로도 되게 똑똑했고 수완이 좋아가지고 인도에 살고 있다가 인도를 누가 지배하게 됩니까? 영국이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무역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때 파르시들을 많이 고용하게 되고 무역업, 뭐 상업 이런 거에서 파르시들이 많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지금도 전체 인구는 한 이제 15만 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인도에서 엘리트로 엄청나게 인도의 경제계를 지배하는 엘리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르시입니다. 바로 프레디 머큐리가 파르시 출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거기 잔지바르에서 태어났었는데 인도 계통, 그러니까 인도에서 온 잔지바르 출신이었는데 잔지바르에서 이제 수녀들에게 수업을 받는 성공회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그러다가 아버지가 8살 때 인도로 유학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인도 뭄바이에 있는 학교의 기숙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8살부터 10년간 18살까지 거기서 다 지내면서 되게 외롭게 지냈대요. 아니 어린아이를 왜 인도로 보냈을까 아버지가 좀 강한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좀 어린 그 프레디는 되게 외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뭄바이 학창시절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 프레디의 상징 뻐드렁니 귀엽죠? 진짜 앞니가 튀어나왔고 특히 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 프레디의 전생의 전 일생의 컴플렉스라고 하지만 이 뻐드렁니 때문에 이 튀어나온 이 구강 구조 때문에 고음과 다양한 음역대를 조절할 수 있었던 진짜 고음에 특화된 그러한 구강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전에 프레디는 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의 발성이 바뀔까봐. 아무튼 그 프레디의 그런 발성에 도움을 줬던 그 뻐드렁니. 어렸을 땐 더 심하네요. 그쵸? 귀엽죠? 이렇게 뭄바이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의 그런 회고록을 보면은 인도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되게 밝고 상냥한 캐릭터였대요. 이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인들에게 달링이란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프레디의 유행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친한 사람에겐 달링, 자기야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해요. 프레디 일화 중에 콘서트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욕설을 날린 거예요. 막 fucking 막 이러면서 욕설을 하니까 피아노를 치다가 프레디가 그쪽에 조명 좀 비춰달라고 자기한테 욕한 사람에게 그래서 조명을 비췄더니 이제 피아노 치다가 이제 프레디가 한 번 더 말해줄래 달링?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스윗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욕한 사람에게도 한 번 더 말해줄래 또박또박 달링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달링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썼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을 썼고 어렸을 때는 뻐드렁니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프레디가 이렇게 연예인 이렇게 가수 생활을 할 때는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웃거든요. 그래서 뻐드렁이에 대한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프레디는 이제 인도에서도 합창 대회도 나가고 합창부로도 활동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했고요. 밴드 활동을 했는데 어렸을 때 밴드 활동할 때는 건반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디의 대표적인 이제 맨날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게 그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좀 꽤 잘 쳤는데 프레디 스스로는 자기가 피아노를 되게 못 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프레디는 1963년에 잔지바르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왔는데 잔지바르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이 잔지바르에 원래는 그 잔지바르의 공화정이 원래는 술탄 정부에서 이슬람 정부였는데 술탄 정부가 공화정으로 수립이 되면서 거기에 있었던 이슬람인이라든지 인도인이라든지 그런 민종에 대한 약간 좀 차별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막 재산도 압수하고요. 인도인들, 페르시아인들, 아랍인들을 막 학살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 프레디 집안이 조금 이제 가세가 기울어지게 된대요. 왜냐면 인도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어느 정도 좀 빵빵하게 아버지가 이제 영국 공무원이니까 영국 쪽 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잘 살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사를 가는 바람에 영국으로 집을 구하고 이러는 식으로 이제 어렵게 돼서 프레디가 그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아르바이트를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진짜 비행기 화물 옮기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택배 상하차 정도의 힘든 일이었겠죠. 그 캐리어 옮기고 화물 옮기는 그런 알바를 하면서도 프레디는 자신은 잘 나가는 뮤지션이라고 사람들한테 허세를 부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뮤지션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레디가 근데 여기서 잔지바르에서 영국으로 갈 때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신해철이 프레디의 엄청난 팬이었거든요. 가수 신해철 씨가. 그때 신해철의 그 마왕의 대표적인 그 라디오가 바로 고스트 스테이션이죠.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새벽에 그거 들으면 왠지 무서워요. 고스트 스테이션 막 이러면서 이제 신해철 씨가 이제 이야기 썰을 푸는데 그때 이제 신해철 씨가 얘기한 바로는 그 엄청난 퀸의 팬이었거든요. 특히 프레디 머큐리의 팬이었는데 프레디 머큐리가 그 잔지바르에서 원래 인도로 갈까도 생각을 했었대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프레디 머큐리가 런던으로 가자고 영국으로 가자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로 가는 걸 되게 싫어했었나 봐요. 인도에서 생활이 좀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의 주장 끝에 결국 아버지도 어차피 영국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영국으로 가게 됐다는 거지. 만약에 프레디가 그때 영국으로 가자고 주장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인도로 가자고 해가지고 정말 인도로 갔다면 프레디 머큐리의 퀸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 아쉬울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퀸 탄생의 첫 번째 발걸음은 이제 잔지바르에서 영국으로 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프레디는 1969년에 런던에 있는 일링 예술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학교에서 뭐를 전공했냐면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요.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퀸의 그런 자켓 사진도 다 저기 프레디가 많이 디자인했다고 해요. 퀸 자체가 되게 엄친아라고 해야 되나?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퀸의 이 브라이언 메이도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잘생겼죠? 브라이언 메이는 천문학 전공. 로저가 이제 얼굴 마담격에 진짜 잘생긴, 얘 왜 안 움직이니? 로저 같은 경우는 드럼 치는 사람이죠. 로저는 치과, 그 의대 출신이고, 나중에 온 존 디콘도 약간 공학도고요. 이런 식으로 다 꼭 똑똑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공부 좀 한 애들이 하나에 집중한 애들이 또 다른 것도 집중하면 잘한다고. 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았던 다 브레인이었더라는 거, 퀸 멤버들이. 자, 어쨌든 프레디는 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레디가 시민권을 얻으면서 이 무렵에 1969년 70년 무렵에 이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원래 파로크 불사라 했는데 파로크라는 발음을 영국 사람들이 발음을 너무 못하니까 원래는 파로크라는 발음을 프레드릭이라고 불렀는데 프레드릭 하다가 이제 짧게 간단하게 프레디라고 원래 불렀었어요. 그래서
파로크가 프레디가 된 거고, 뒤에 불사라란 명칭을 쓰기 싫었던 거야. 불사라는 너무 인도 사람 같고 자기를 가뜩이나 파키스탄 파키 이런 식으로 맨날 약 올리고 그러는데 불사라란 말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머큐리를 붙이게 됩니다. 아니 뜬금없이 프레디는 이해가 되는데 머큐리 왜 붙였을까요? 머큐리는 여러분 수성이란 뜻이잖아요. 세일러문에 나오는데 세일러문 머큐리 막 나오잖아요. 수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머큐리는 올림푸스, 로마에 나오는 올림푸스 12신 중에 헤르메스의 영국식 이름이 머큐리라고 합니다. 헤르메스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신이기 때문에 매우 분주한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레디 자체도 자신의 인생이 잔지바르했다가 영국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고 분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머큐리로 지었다. 왜냐면 이 헤르메스의 영국식 발음이 머큐리거든요.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조로아스터 종교 자체가 태양은 진실을 의미하고,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 뭡니까? 수성이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성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기 때문에 진실의 배달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큐리를 지었는지 그건 프레디만 알고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머큐리라고 지었습니다. 세일러문을 좋아했던 건 아니겠지? 그건 나중에 나온 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로 개명을 하게 되고 우리한테 그렇게 남아있죠. 프레디는 평상시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의 본명 파로코 불사라라고 절대 오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레디 머큐리로 활동을 한 것이죠. 본인의 본명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잔지바르 시절 때, 인도 시절 때, 그때 과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대요. 그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파르시 출신이고 인도 계통이고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프레디 동창들은요, 프레디를 뻐드렁이, 버키라고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 뻐드렁이 그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뻐드렁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음역대를 음역대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보컬로서는 고마운 구강 구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이런 일링대 예술대학을 나오고 디자이너 학사로 이제 졸업해서 디자이너를 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프레디는 왜 음악을 하게 된 걸까요? 프레디에게 음악적인 영감을 많이 주고 음악인으로서, 뮤지션으로서 꿈을 꾸게 한 사람은 바로 프레디가 평생을 존경했던 바로 존 레논이라고 합니다. 바로 비틀즈의 존 레논. 그래서 프레디가 평상시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파티를 할 때도 기타를 치면서 존 레논의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야, 너는 진짜 보컬로서 성공하겠다, 밴드를 해야 된다고 주변에 권유를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도 너무 존 레논을 진짜 존경한 나머지 10집 앨범에, 핫스페이스 앨범에 존 레논에 대한 헌정곡, Life is Real, Song for John Lennon 이란 노래가 있을 정도로 존 레논을 엄청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밴드 활동 같은 거 하고 있다가 로저와 이 브라이언 메이를, 이제 로저 테일러와 브라이언 메이를 만나게 된 게, 원래 이 로저와 브라이언 메이가 원래 스마일이라는 그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마일이라는 그룹에서 마침 보컬이 빠진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보컬이 빠진 상태에서 프레디가 이제 자신이 보컬이 되겠다고 오디션을 보게 되고, 이 스마일의 그런 그 밴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랑 같이 활동을 할 밴드다라고 눈여겨보고 맨날 쫓아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로저가 이제 회상을 하는데 자꾸 잔소리를 들어놓고, 드럼을 이렇게 쳐야지, 이 노래는 요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막 잔소리를 이러쿵저러쿵 하고, 얘 뭐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잔소리가 좀 밉지 않은 그런 캐릭터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보컬이 빠졌을 때 프레디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룹을 결성을 하게 되고, 나중에 베이스는 오디션을 본 결과 이제 그전 사람들이 너무 베이스를 못 치고 막 여러 우여곡절 끝에 존 디콘을 영입해서 이렇게 프레디까지 같이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그룹을 결성하게 된 겁니다. 바로 퀸이 된 것이죠. 프레디 사진 너무 좀 다 잘생겼는데 프레디만 이상한 사진 넣었어. 그럼 이걸로 해야 될까? 프레디 사진 다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넷이서 퀸을 결성을 하는데, 퀸이라는 이름 자체도 여러분, 사실은 이 멤버들이 되게 싫어했대요. 퀸이라고 하기 싫었대요. 왜냐면 퀸은 게이들이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퀸이라고 불렀었대요. 그래서 뭐야, 퀸이라고 하면 게이 같잖아, 싫어 라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프레디가 극구 퀸이라고 해야 된다 이래서 결국 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프레디가 약간 있었던 걸까? 아니면
아닌가? 아니면 그냥 영국 여왕이 그냥 퀸을 한 걸까? 어쨌든 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퀸이라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애초부터 이제 사회 부적응자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고 뭔가 도전적이고 특이한 노래들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프레디는 이러한 의상을 입었대요. 아, 제가 프레디 어렸을 때 사진 요것도 준비했었는데, 아, 인도 사람스러운, 귀엽죠? 이때도 앞니가 여기 인도 요거 체크하고 인도인 같은 느낌이 나죠? 깜빡하고 못 보여드렸네요. 프레디가 이제 글램락에 빠져있을 때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이런 의상, 머리는 길고 주로 타이즈 의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의상을 입어요. 아무나 소화할 수 없죠. 막 이런 거 입고요. 프레디의 뭐니 해도 프레디의 포인트는 힙이죠, 힙. 그리고 프레디가 이런 의상을 입었어도 소화를 할 수 있었던 건 얼굴은 다소 좀 크지만 다리가 되게 길었대요. 그 비율상 다리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레디가 공연하는 거 보면 진짜 바지를 입었을 때 다리가 진짜 길어요. 그래서 청바지가 진짜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어울렸고, 막 아이라인, 검은색 막 매니큐어, 막 이런 것식으로 글램락에 빠져 있었었는데, 이게 70년대 프레디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되면 스타일이 완전 바뀌죠. 본인의 성 정체성도 깨달으면서 80년대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프레디의 상징 코스염과 선글라스 이런 느낌, 영화에서도 나오는 영화 레미 말렉이 한 것처럼 이런 느낌. 프레디 하면은 역시 제일 유명한 사진이 요거가 되겠네요. 이 사진. 네.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80년대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법도 바뀌게 돼요. 70년대 창법은 미성과 가성, 좀 아름다운 목소리를 많이 활용을 했다면 80년대에는 좀 탁성, 약간 목을 누르면서 막 이렇게 되게 좀 드라마틱한 탁성, 약간 이게 좀 약간 발성 용어라 저도 좀 어려운데 구강 포먼트는 최대로 하고 목을 조여서 드라마틱한 탁성.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건가? 그러면서 약간 판소리 명창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래요. 이때부터 약간 목이 상하기 시작했대요. 70년대는 약간 편하게 미성을 편하게 내는 식으로 이제 발성을 해서 70년대는 공연을 해도 그런 걸 약간 컨디션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 80년대에는 되게 좀 먹는 소리, 약간 좀 턱으로 누르는 소리, 이런 건가? 그런 소리를 내가지고 목에 좀 피로가 많이 와서 목에 그때부터 좀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약간 스타일도, 노래 스타일도 바뀌고 헤어 스타일부터 코스염의 이제 상징. 그러면서 이제 코스염 길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 정체성도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면은 이 프레디의 남자친구, 이 프레디의 그 연인, 이 짐 허튼과도 이게 딱 코스염 똑같이 길러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짐 허튼이랑 있는 사진 보면은 어머나 아기를 안고 있는 줄 알았어. 고양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이건 마치 어머 우리 아이예요 이렇게 너무 오붓하잖아. 그래서 둘이 이렇게 세트로 코스염. 짐 허튼 좀 약간 슈퍼마리오 닮았어요. 짐 허튼의 귀여운 스타일에 반했나? 누가 봐도 너무 슈퍼마리오 아닙니까? 버섯 밟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짐 허튼은 프레디가 죽기 직전까지 약간 이발소라고 이렇게 소개했지만 자기 이발해주는 사람, 하지만 연인이었죠. 프레디의 연인. 프레디가 이제 거의 막판에는 본인의 성 정체성을 오픈한 거랑 마찬가지로 계속 짐 허튼하고 붙어 다녔죠. 그래서 헤어스타일, 머리, 뭐 이렇게 코스염까지 똑같이 이러면서 80년대 70년대가 스타일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제가 너무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수팬이 아니면은 모른다는 부분이 있는데 프레디가 이제 솔로 앨범을 내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솔로 앨범 안 낸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프레디가 퀸과 별개로 솔로 앨범 2장이 있는데요. 1985년에 미스터 배드가이라는 앨범이 있고 1987년에 바르셀로나 활동을 했는데요. 1985년에 미스터 배드가이 앨범에서는 기존 퀸에서 보여줬던 거랑 전혀 다른 좀 실험적인 음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른 장르의 새로운 도전을 많이 했고 바르셀로나 앨범은 실제로 프레디는 발레나 클래식, 약간 오페라에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오페라 가수와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했다고 해요. 그때 유명 소프라노인 스페인의 몽쉐라 카바예랑 같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기념으로 만들었던 앨범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Bartender 아닌데
페리텐더라는 음악 70년대 그런 음악이라고 70년대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의 음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프레디의 러브 스토리를 준비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바로 프레디의 평생의 사랑 메리. 영화에서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이제 메리와 프레디의 전성기 때 사진 보여드릴게요. 메리 예뻤습니다. 프레디도 멋있었고요. 프레디가 메리랑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면 이제 메리가 사실은 누구랑 원래 썸을 탔냐면 브라이언하고 원래 썸을 탔던 브라이언 메이랑 원래 둘이 알던 사이래요. 브라이언 메이가 이게 그 옷가게를 원래 했었다고 해요. 근데 브라이언의 옷가게에 거기에 일했던 점원들이 되게 예쁜 여자들만 고용한 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원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올 정도로 이 메리 오스틴은 원래 브라이언 메이의 옷가게에 일했던 여직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좀 약간 브라이언하고 원래 알던 사이고 잠깐 살짝 썸을 타던 시기에 그랬는데 프레디가 이제 메리를 보고 반한 거죠. 그래서 브라이언 메이한테 자꾸 메리 이야기를 하고 메리는 어딨어? 우리 뭐 이번에도 메리랑 같이 뭐 놀자 막 이러면서 메리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브라이언 메이가 눈치를 채고 그래? 그럼 내가 소개해줘? 이래가지고 메리 오스틴과 이제 프레디를 소개를 해줬고 둘은 역시 완전 열정적인 브라이언 빠지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6개월 만에 동거를 하게 됩니다. 동거를 하고 거의 둘은 6년간 약혼반지 나눠 끼고 거의 사실혼 관계로 6년간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슬퍼집니다. 결혼만 하면 되는데 이제 프레디가 자신을 알아버린 거죠. 나는 여자도 좋지만 남자도 좋아. 본인이 양성애자인 걸 이제 인정하고 결국에는 이제 메리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혼만 하려고 딱 하고 있었는데 결혼 직전에 오픈하죠. 나는 양성애자라고. 그래서 이제 메리가 막 울면서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 메리가 이제 그런 인터뷰를 보니까 이미 그 전에 고백하기 전에 본인은 눈치를 채고 있었고 이것은 프레디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고 그거를 인정해주기로 했대요. 그리고 나는 너의 친구로 남겠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소울메이트로 남게 되죠. 그래서 메리는 평생의 퀸의 재정 담당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계속 프레디 옆에 항상 있었고 그렇게 성 정체성을 오픈한 뒤로도 친구처럼 계속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프레디 도 메리를 각별하게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결혼할 수가 없고 애를 가질 수 없으니까 메리는 이제 어쨌든 끝까지 가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메리는 결국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메리는 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프레디가 나는 자신이 없다.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다. 그러면서 맨날 아이를 갖자고 할 때마다 차라리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겠다고. 또 프레디가 또 엄청난 집사잖아요. 완전 고양이 엄청 사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 보면 이제 그 통화하면 메리랑 통화할 때 고양이 한 명씩 다 바꿔달라서 고양이랑 대화하고 이제 약간 점점점 메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식으로 그려졌잖아요. 엄청난 고양이 애호가여가지고 그 앨범에다가도 고양이에게 땡스투 남기고 전국의 고양이 애호가들에게 나머진 다 꺼져 이럴 정도로 엄청난 집사였다라는 거. 고양이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길고양이들을 많이 키우고 그랬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계속 평생의 친구로 남는다는 부분에서 진짜 메리가 대단한 게 나는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남자가 6개월을 막 진짜 같이 이제 결혼한 것처럼 살았는데 사실 나는 양성애자야 이러면 화가 난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너의 정체성을 바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메리 완전 대인배죠. 그걸 인정했다라는 게 멘탈이 대단하다.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뒤로도 메리는 계속 이제 프레디와 같이 합니다. 메리도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도 계속 같이 지내고 정말 오픈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메리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고도 프레디가 아이를 너무 예뻐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대부가 돼줍니다. 이 아이의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대부가 돼줄 거야 이러고 아이 커서도 딸이거든요. 그 딸이랑 또 엄청 잘 놀아줘. 이 동영상으로도 남아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파져요. 둘이 결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진짜 숨길 수 없었던 걸까? 그냥 몰래 남자 만나면 되나? 아무튼 그렇죠. 그래도 메리에게 할 짓이 아니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메리랑 살았으면은 에이즈도 안 걸리지 않았을까? 막 이런 마음 아픈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렇게 메리의 아이도 그렇게 예뻐했고,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계속 잘 지냈어요, 메리랑.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점점점 본인의 성 정체성이 오픈이 되고, 이제 퀸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10집을 내고 나서 약간 퀸도 약간 좀 정체기가 와요. 음악 정체기가 오고, 이제 프레디가 엄청나게 밤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본인의 성 정체성이 눈 뜨고 많은 남자와 여자들과 함께 이제 약간 좀 난교 파티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성적으로 물러나게 지낼 때가 있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게 되고, 사실 여러분들 에이즈 하면은 꼭 동성애하고 이렇게 이퀄 관계라고 하는데, 에이즈는 꼭 동성애기보다 문란한 성생활을 해서 그렇게 된 거죠. 프레디는 또 밤 문화를 또 엄청 즐겼고, 안타깝게도 어쨌든 그래서 프레디는 평소에 기자들에게 많은 먹잇감이 됐다고 합니다. 프레디가 일단은 파르시였고, 이제 일단 인종 측면에서 인도계였고, 인도계 파시족이었고, 파르시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종족적으로도 많이 깠고, 그리고 프레디의 그런 성 정체성으로도 많이, 그때 당시는 옛날이니까 엄청나게 깠다고 해요. 그래서 막 솔직히 성 정체성에서 대답해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프레디가 그렇게 기자들을 싫어했다고 평상시에. 그래서 이런 말도 했대요. 악플이 하도 악평을 하니까 그 새끼들이 뭐라고 짓거리든 난 상관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기자들하고 맨날 싸우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많이 지쳐 있어가지고, 이제 외출할 때 마네킹으로 이렇게 페이크 써가지고 막 외출하기도 할 정도로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디의 친구였던 엘튼 존은 프레디가 만약에 이런 인종적으로 약간 동양 그런 그 인도 계통이 아니고, 그냥 영국 사람이었다면 프레디의 음악성을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러브스토리 얘기하면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프레디의 전 재산을, 프레디가 1991년 11월에 이제 에이즈로 결국 사망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의 절반 이상을 메리에게 남겨줍니다. 메리 오스틴에게 이제 재산의 절반을 남겨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가든 로지 저택을, 이제 프레디의 저택, 대저택을 약 시가 300억 원이래요. 그때 당시.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그래서 300억 원의 그 가든 로지를 메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내 아내였다면 당연히 다 당신 거였을 거야, 이러면서 줬다고. 그러니까 프레디는 메리에게 평생 미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잔데, 내가 양성애자이기 때문에, 내가 남자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결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했고, 결국 재산도 다 남겨줍니다. 그 덕분에 메리 오스틴은 아직도 이제 영국에 내놓으라 할 자산가 중에 한 명이래요. 부자 명단에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웃겼던 게, 가든 로즈를 이제 물려주면서, 원래는 지머튼도 이제 가든 로즈에 살았었거든요. 지머튼도 같이 거주하는 걸로 해서 가든 로즈를 줬는데, 이제 프레디가 죽고 나서 지머튼 바로 쫓아냈다고. 메리가. 나 같아도 쫓아냈을 것 같아. 응. 나도 프레디를 사랑했는데 프레디 죽고 나서 짐하고 나랑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 질투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쫓아냈고, 지머튼이 나 쫓겨났다 말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지머튼도 그때 한 15억 정도 받았거든요. 나가야지. 둘이 같이 살 수 없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지머튼을 쫓겨났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튼 에이즈에 대한 얘기. 어떤 에이즈 감염됐을 당시에도 이 멤버들에게, 이제 1987년 정도 멤버들에게 오픈을 했는데, 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죽을 때까지 음악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계속 앨범 녹음을 하고, 정말 아픈 와중에, 투병 중에도 진짜 독한 위스키를 먹어가면서 앨범을 녹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정확히 프레디가 언제쯤 에이즈에 걸렸을까 막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요. 라이브 에이드 이전일 것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부터 공연을 할 때마다 되게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논쟁거리인데, 1982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에서 그런 게이들과 만나면서 걸렸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1970년대 아주 옛날에 그때부터 미국 클럽에 다닐 때부터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어쨌든 지머튼도
에이즈에 걸려요. 그래서 지머트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에이즈에 걸려도 그거를 이제 버틸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돼가지고 2010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프레디가 걸렸을 때만 하더라도 에이즈 초창기였어요. 에이즈가 발병한 지 한 10년 정도였기 때문에 뭐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디는 결국에는 사망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에는 프레디는 스위스 몽트레에서 생활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생활을 했는데, 이 몽트레 보면은 이 프레디 머큐리 동상이 있고, 스위스 몽트레에 그 프레디가 녹음했던 그 음반을 녹음했던 작업실도 그대로 다 박물관으로, 퀸 박물관으로 남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프레디가 이제 죽기 직전까지 프레디는요, 거의 눈이 멀어갔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림을 좀 그렸다고 합니다. 이제 음악 녹음을 못하니까 너무 몸이 힘드니까, 그래서 잠깐 괜찮아질 때마다 이제 텔레비를 보면, TV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림 작품이 얼마에 팔렸다 보면서 나 저 정도 그릴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어차피 디자인 전공이니까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제 지머튼한테 이제 웃으면서 너 나중에 나 죽고 나면 이거 되게 비싸게 팔릴 거야. 실제로 비싸게 팔렸죠. 그렇게 그림을 몇 점 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엘튼 존에게 정말 감동의 선물을 주고 갔다고 하는데, 프레디가 죽고 나서 엘튼 존의 생일날 한 그림이 배달이 왔대요. 그러니까 엘튼 존이 평소에 좋아했던 화가의 작품을 프레디가 사가지고 미리 엘튼 존 생일에 배달해달라고 해놨던 거죠. 그래서 프레디 죽고 나서 그 선물이 와서 엘튼 존이 엄청 많이 울었다고. 이 귀여운 사람은 진짜 아픈 와중에도 내 그림을 이게 고르고 있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한 그런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되게 자기 지인들에게 되게 각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일화죠. 이렇게 프레디가 이제 결국에는 1991년에 죽고 나서 정말 세계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충격을 먹게 되고, 그 전부터 에이즈가 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가십거리가 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멤버들도 지켜주려고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결국 자신이 에이즈라고 결국에는 오픈하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참 드라마틱하게 바로 다음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디가 죽고 나서는요, 원래 조로아스터 신자잖아요. 그래서 조로아스터의 원래 그 장례법이 잔인하게도 조장이라고 합니다. 조장은 뭐냐면 시체를 놔두면 그 시체 처리를 새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새가 쪼아먹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데 멤버들이 너무 잔인하다. 프레디의 시신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장을 하게 됐고, 조로아스터는 거의 조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화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장은 하지 않고 그냥 화장을 하고, 프레디의 무덤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2013년에 영국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프레디 무덤이 결국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파로크 불사라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와 죽었을 때 연도가 똑같고, 이게 프레디의 무덤으로 보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모든 사랑은 늘 당신 곁에 있어요 라고 써 있고, 마지막에 M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모르, 이거 영어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M이 이게 메리 오스틴의 M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여기 프레디 막 무덤이다 해서 2013년에 아주 화제가 됐고, 여기에 막 사람들이 꼭 갖다 놓고 자꾸 찾아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유골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아마 이 유골은 메리 오스틴이 가져갔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메리가 온전히 프레디를 소유하고 싶어서. 실제로 메리도 그 남편하고 이혼했거든요. 프레디가 죽고 나서 이제 메리의 그 남편이 더 이상 프레디 그늘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메리는 실제로 정말 프레디를 사랑했던 거죠. 프레디 죽고 나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더 이상 프레디 그늘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혼했고, 이제 결국 메리 오스틴이 아마 프레디의 유골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프레디의 일생이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준비한 것에 이 대본을 5장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다루지 못한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요. 정말 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영화화 되기도 한 그의 일생. 정말 그냥 그의 일생은 그야말로
전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냥 락스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전설이 될 거야. 정말 전설로 남지 않았나 싶고, 정말 여러분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보고, 저는 싱어롱 극장에서 꼭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싱어롱 극장에서 못 봤기 때문에. 자, 오늘은 프레디 머큐리의 일생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은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일생에만 초점을 잡아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반응이 좋다면 프레디 머큐리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보고, 보헤미안 랩소디 그 가사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좀 해석도 해보고, 저는 원래 어렸을 때 퀸을 좋아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퀸의 노래를, 보헤미안 랩소디를 듣고 막 갈릴레오 막 이러고 막 그 음악이 되게 미래지향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 진짜 멋있다, 노래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커서 들었을 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나름대로 약간 그런 가사 해석도 하고, 그리고 영화와 그런 그 멤버들과의 그런 일화들, 비화들 이야기 소개도 하는 퀸 시리즈를 몇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준비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반응이 좋다면 하도록 하고, 조회수가 별로면 안 하는 걸로 하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프레디 머큐리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좋은 정보 얻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빠바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